최근에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네. 솔직히 만나면 눈물 나요. 제가 어제도 남양주시에 갔다 왔는데 예.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이분들이. 예. 근데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가가 13평짜리, 12평짜리가 10억이에요. 예. 평당 1억이죠 거의. 그렇게 4채를 분양받았어요. 음. 왜 분양받고 분양받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이고 이거 잔금 치르기 전에 피 붙여 팔고 그러면 된다. 네. 피 붙여 팔아? 하니까 계약금만 넣고 계약을 했다가 피를 붙여 팔기는 그냥 팔리지도 않고 예. 또 그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80%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이걸 들고 은행에 갔더니 이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이 가격 인정을 30%밖에 못 하겠다. 그럼 뭐예요? 분양가의 70%는 거품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0% 인정받으면 그중에 20% 정도만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대출 받아서 이 상가를 계속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못 치고 중도금을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가지고 막 시행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보고 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말 큰일 났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쓴 책이 바로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네. 아주 기초적인 공부를 한 그 책을 제가 썼는데 네. 저는 그래서 불인이라는 분들, 뭐 주린이 불인이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 책을 좀 많이 사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건 예. 불인이 분들은 그 책을 안 사요. 예. 오히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제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너무 잘 읽었다고. 그래서 예. 아니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그 책을 왜 그렇게 읽으셨나요? 그랬더니 다시 보면서 내가 요즘 하도 법이 바뀌고 하도 뭐가 바뀌니까 내가 뭐 혹시 틀린 게 있나라고 해서 그 책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자산이 있는 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뭔가 많이 아는 분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99가지를 알고 있고 네. 김광석은 한 가지밖에 몰라. 네. 근데 김광석이 나한테 알려주면요, 예. 이걸 배우는 게 자산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진 한 가지의 지식을 내가 체득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라는 이 책을 내보니까 그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 자산 증식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네. 부동산 공부를 뭐하러 해? 다 가무냐? 뭐 사람들 다 있는데 뭐 음.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산의 양극화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 제가 그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가진 자들이 이런 기초적인 공부를 더 할까? 네. 경제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자산의 양극화라기보다는 정보의 양극화, 네. 또 지식의 양극화, 또 공부의 양극화, 예. 이게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독자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정말 이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이 뭐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가든 임차든 부동산의 영역에는 다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뭐 우리가 정글에서 살지 그렇죠. 않으면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데 좀 참조가 되기를 좀 바라는 저기 마음입니다. 예. 그 말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예. 제가 이제 책을 냈잖아요. 네. 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책팔이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그 교수님이 예. 자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부동산이나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뭐 심리나 이런 가지 책을 냈어. 네. 그럼 그 책을 교수님이 책을 냈으면 그 교수님한테 이제 뭐 강의하는 걸 넘어서 이제 책팔이 하시네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게 막 사람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 책을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냥 살던 대로 살든가 지금부터 다시 살든가. 네. 저희 김 작가 채널에 예. 갔더니 김 작가 캐치프레이즈가 예. 살던 대로 살든지 예. 뭐 다시 살든지 뭐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워낙 친해서 잘 아는데. 잘 알아요? 예.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그렇지. 예. 저는 지금부터 산다는 말 참 좋아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생각하고 살거나 예. 사는 대로 생각하거나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살자가 네. 제 생각이거든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뭐 저는요 그냥 그런 악플 달고 이런 그런 문화 자체를 안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그냥 그래서 아마 저희 댓글을 보면 되게 좋은 분위기일 겁니다. 그래요? 예,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양질의 예. 그 구독자분들께서 네. 김광석을 팔로우하는 예. 그 팬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마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주시는 이 시장 그리고 이 최소한의 어떤 부동산 상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이 부동산에 관한 의사결정 내리는데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보의 양극화, 지식의 양극화가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든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양극화는 서울과 비수도권, 지방 간의 양극화, 이 부동산 시장에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울과 뭐 지방의 양극화는 뭐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네. 나 있고 이미 그 전부터 2007년 뭐 그 훨씬 전부터 서울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낸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양극화라는 건 예전부터 있지만 요즘 양극화는 꼭 서울과 서울 수도권과 뭐 지방 이런 양극화도 있지만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고 네. 심지어 같은 동에서도 양극화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걸 초초 양극화라고 이제 일컫는데 네.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네. 특히 요즘 서울 아파트를 보면 예. 제가 이런 얘기는 참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마포 아파트, 용산 아파트, 마용성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좀 최근에 집값 올리는데 좀 견인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근데 마포 아파트 이적에 한번 다 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거래되는 단지들만 거래되고 예. 거래가 되지 않는 단지들은 거래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다. 네. 잠실도 엘리트 위주잖아요. 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네. 뭐 거기는 워낙 좋은 아파트 대단지가 워낙 많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도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격,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특히 전철역과 가까운 대단지, 신축 뭐 이런 식으로 몰려요. 네. 그렇지 않은 나머지 아파트는 그 같은 동에 있고 같은 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왠지 소외받는 양극화에서 좀 멀어지는 예, 예. 뭐 이런 시대가 왔다. 예. 지금은 꼭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만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는 음. 게 제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초초초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혹여나 저의 의견 조그만 의견은 밑으로 가는 양극화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밑으로 가는 양극화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부동산 공부도 하고 시장 동향도 파악하고 뭐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같은 책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여기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럼 양극화에서 내가 이왕이면 더 좋은 아파트를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 질문의 답은 딱 하나예요. 예.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말고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면 오히려 환금성이 좋아요. 네. 그래서 양극화에서 내가 밑으로 가는 양극화가 아닌 위로 가는 양극화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서울이 아니어도 그 어느 지역 내에서도 예. 남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를 나도 선호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요. 네. 나는 이런 아파트가 조용해서 좋아. 네. 조용하니까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런 거. 예. 저도 예전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네. 남들이 여기가 좋아 그러면 나는 거기 싫어. 복잡해서 싫어. 네. 난 이렇게 한적한 데가 좋아. 그런데 한적한 데는 안 팔려요. 재밌는. 제가 우연히 누구 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는 이제 아이 소리 시끄럽게 나는 게 싫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근데 아이 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런 지역이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뭐 학교도 근처에 있고 네.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부동산 자산이 진짜 많으신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는 네. 거예요. 사우나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파트 이 여기는 전부 나도 노인네지만 노인네가 너무 많아. 노인네들이 아기 목소리 듣고 살아야 되거든. 그래야 건강하거든. 노인네들이 다 있으니까 걸음걸이도 보면 한참 저기서 여기 오는데 한참 걸려. 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 뭐 연로하신 분들의 이 모든 세대가 네. 어울려서 사는 그 지역이 최고의 동네인 거예요. 그렇죠. 실버들만 모여 살고 젊은 층만 모여 살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도시는 아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는 최소한의 눈이죠. 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눈을 갖고 지금 24년 9월에 당장 시작되는 금융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스트레스 DSR이 살짝 수정된 채 2차가 개시되는 거죠. 9월 1일부터
자, 그러면 이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게 스트레스 DSR 2단계입니다. 일부 수정이 있었고 이게 적용되면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부동산 대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시 판단하십니까? 일단 스트레스 DSR 자체가 집값 폭등, 대출 증가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스트레스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DSR에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예. 총 1.5% 네. 가산 금리식으로 붙여서 예. 그 정도 해당하는 것만큼 대출의 양을 줄이겠다. 네. 대출 금액을 줄이겠다가 바로 스트레스를 준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스트레스 DSR 1단계가 25%, 1.5%에 25%, 그다음에 2단계가 1.5%에 50%예요. 네. 그리고 3단계가 100%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3단계 내년에는 1.5%가 다 이제 적용이 되는데 지금 2단계가 1.5%에서 50%니까 0.75%가 가산이 되면서 그만큼의 대출 양이 줄어드는 게 바로 스트레스 DSR 2단계예요. 네. 이게 원래 7월 달에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갑자기 2달 연기돼서 9월에 시작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6월 달에 이게 딱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뭐야 9월 달까지 2달 시한을 연장해 줬어? 네. 하면서 은행 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집을 사고 집을 안 사려고 망설이던 분들도 빨리 계약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막 늘어나면서 네. 대출의 양도 늘어나고 예. 이제 9월부터 또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지니까 정부에서 어떤 걸 들고 나왔냐면 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움직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핀셋 규제를 갑니다. 네. 스트레스 DSR 0.75%만 있는 게 아니라 1.2% 가산으로 또 붙입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서만. 예.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서 또 그만큼 대출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이거 뭐야 하는 마음이 또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녹화하는 시간이 8월 말인데 예. 아마 지금 은행 문턱이 아마 엄청나게 바쁠 겁니다. 예. 그리고 서로 빨리 계약하자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네. 지금. 예. 그럼 이제 집주인들은 이거 내가 하루 이틀만 더 저 약간 민기적거리면 한 5천만 원 더 뛸 텐데. 막 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요 지금. 예. 예. 주택 매도자 입장에서는 예. 예. 살려는 사람은 급하고. 근데 이제 9월 달 딱 됐다.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그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9월부터는 거래량이 뚝 떨어질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LTV도 손을 볼 것이다. 지금 LTV 손 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담보 인정 비율 자체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정말 훅 떨어져요. 네. 그러면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자, 이 집이 10억이에요. 김광석 씨가 와서 이걸 사겠대. 네. 마음이 급한 것 같아. 그래서 딱 보니까 안 돼서 11억. 그러니까 또 살 것 같아. 예. 11억 5천. 그랬더니 사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시장인데 예. 왜냐하면 김광석 넌 가서 대출 받아서 와서 살아 예.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죄송한데 은행에서 대출 양이 확 줄어들어서 10억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거래는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큰일 난 거야. 매도자 입장에서. 저 잠깐만요. 9억 8천, 9억 7천 네.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수가 생긴다. 네. 실질적으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그렇게 대출의 양이 전세 같은 경우는 네. 전세 대출도 약간 조이지 않습니까? 예. 전세 대출도 조이는데 이게 아마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그 밑으로 나는 걸 아마 그 월세를 또 돌리는 분도 많이 있을 거고 아마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집값을 좀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네. 88 공급 대책보다 강한 대책이에요. 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제가 지난 우리 김광석 시간에 나와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을 줄인 거잖아요. 예. 유동성을 줄이면 예. 시중에 돈이 없는데 그 저 비싼 저 아파트를 제가 어떻게 삽니까? 저 죄송한데 조금만 깎아주세요. 깎아주면 제가 살게요. 예. 내 형편에 맞는 대출량을 받아서 살 수 있으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집값은 주춤할 것이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심리적인 측면을 또 생각한다면 네. 그럼에도 반포나 압구정동 뭐 청담동 대치동 이런 데서 툭툭 튀어나오는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야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뭐 대출이 이자가 뭐 7%고 8% 관계없이 일단 집 사자 이런 분들이 또 늘어납니다. 네. 이제는 그 심리가 정책을 이겼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정책을 믿지 않습니다. 예. 스트레스 DSR 2단계 저거 조금 하다가
분명히 이제 깡통 전세 얘기 나오고 네. 뭐 전세금 대출 뭐 보증금 못 돌려주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금방 또 완화하고 또 정책이 또 바뀔 거야. 이런 게 시장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되는데 네. 역대 어느 정부도 정부의 신뢰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 정책이 없었어요. 부동산 정책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정책 안 믿어요. 네. 이번에 88 대책 나와서 42만 호를 수도권에 뭐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려면 하든가. 뭐 언제 하겠어? 네. 앞으로 15년 걸리겠지 뭐. 네. 다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하다가 또 뭐 정권 바뀌면 또 뭐 말겠지 뭐. 예. 예. 하다가 또 주민들 반대하면 안 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에서 이 집값 잡는 거에 가장 큰 것은 유동성을 잡는 것이다. 네. 공급이 아니다. 공급은 2차적인 문제다. 네. 아무튼 전 스트레스 해소이 결국 집값 하향 안정화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저도 그 부분에는 굉장히 강하게 공감하고요. 아 그래요? 실제 거래량하고 주택담보대출량하고 거의 비례합니다. 거의 상관관계가 1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게 그대로 똑같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현상하고 거의 기울기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차트 모양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스트레스 DSR 2단계 또 3단계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은 이게 사실은 이제 금리를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 규모, 대출 규모를 제약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결국 주택 가격의 상승 흐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간 단위로 서울 아파트가 만약에 0.5%씩 올라가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면 0.3이나 0.2로 기울기를 좀 떨어뜨리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계획대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된다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 체크는 본인이 스스로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가끔 반포나 이런 데서 이거 신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신고가가 터질 때 그 아파트를 분석하면요. 네. 대출이 없어요. 그거 없죠. 대출이 없어요. 대출에 의존해서 거래하는 형태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고가로 샀는데 그걸 뭐 70억에 샀는데 네. 뭐 여기다가 DSR 적용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50억을 대출 받았어요. 이런 집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와, 이 아파트가 70억에 거래됐어? 그럼 우리 아파트는 지금까지 10억이었는데 우리 아파트는 20억으로 뛰겠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초양극화예요. 그리고 소득도 초초양극화예요. 예. 그리고 그런 집을 산 사람들은 대다수가 직업이 정해져 있어요. 코인 관련 사업 하신 분들이거나 또 성형외과 의사거나 예. 예? 예. 이게 뻔해요 이게. 예. 조사를 해보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쫓아간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와서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100억에 샀어. 네. 와, 손흥민 산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 좀 거리가 얼마 되니까 그러면 우리 집도 얼마겠네. 나도 뭐 얼마에 팔 수 있겠네. 이 생각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손흥민의 연봉과 제 연봉이 같습니까?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인데 예. 월드 클래스. 저는 동네 클래스. 월드 클래스시죠. 저 동네 클래스.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덩달아 춤을 추는 남들이 춤을 추면 우리도 춤을 추는 그런 게 사실 이 연쇄 효과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걸 쫓아가다가 결국 경기가 다 망가진다. 네. 근데 또 재미난 건 2017년도 얘기인데요. 2017년도에 레미안 대치 팰리스 네. 대치동에 있는 거 이 아파트를 매매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예. 매매할 때 대출 받으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마레프 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를 보니까 70%가 대출 받아서 샀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럼 2017년도에 네. 마레프를 대출 받아 산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2.5배가 뛰어 있잖아요. 네. 그럼 대출 받아 집 사는 게 맞네? 라는 공식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용과 하락론자냐고 물었을 때 제가 2017년 18년에 분명히 집을 사라고 권했었다. 그땐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권했었다. 왜? 대출보다 더 뛰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더 뛰었잖아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운이 있어서 제가 맞춘 거라고 보겠지만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너무너무 다들 고가로 뛰고 있는 이때
그때 당시에 17년도 이럴 때는요. 집값이 그렇게 뛸 때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다 달리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 대출로 그걸 쫓아간다? 아, 그거는 정말 위험한 짓이다. 네. 그 2017년도에 마레프를 샀던 분들은 소득 수준이 높았던 분들이에요. 네.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그 금융 비용을 다 감당 가능했던 분들이 예.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 차익이 났던 거고 또 그분들도 이게 사실 운이 좋았던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광석 대표님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나는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한 적이 없어 라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샀냐 물으면 2017년 18년에 뭘 샀어요. 네. 2017년 18년에 뭘 부동산을 샀는데 지금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실패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그냥 다 올랐잖아요. 예. 근데 21년에 아무거나 산 사람들은 지금 망가졌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 하나 사서 내 노후를 좀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주택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주택도 비트코인 하듯이 그냥 오늘 샀다가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특히 30대 분들이 아파트를 사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들 중에 몇 분들은 은행 이자 대비 좀 몇 퍼센트 더 오르잖아요. 그럼 팔아요. 그래놓고 그런 얘기해요. 야, 나 1년에 5천 벌었어. 근데 아파트를 누가 사서 1년 만에 팔아요?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팔아요? 근데 네. 그거예요. 세금 낼 거 내고 남으면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보통 유통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어디 네. 소매로 넘길 때 네. 도매로 뛰어올 때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10,000원에 사서 김광석 소매인에게 내가 12,000원에 넘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뭐예요? 네. 투기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서울 시내 아파트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것 중에 20% 이상, 23% 정도가 외지인이 샀단 말이에요. 네. 외지인이 샀다는 얘기는 이제 갭 투자로 샀다는 얘기예요. 전세 끼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오르면 또 얼른 팔아요. 예. 아니 1년에 5천만 원 벌 수 있어요? 이거 잠깐 거래로? 이 힘들어. 근데 그 부동산으로 수익이 나니까 은행 이자 내고 뭐 내고 해도 남거든. 네. 그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그널들만 주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은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 얘기만 계속하면 네. 공급은 해도 끝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심리나 이런 유동성을 좀 잡아줘야 네. 부동산은 잡힌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번에 좀 우왕좌왕하다가 예.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가계대출이 늘어난다. 네. 라는 이유를 달아서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오고 막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그런 시장이 이제부터 제가 볼 때 한 2년만 가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네. 지금 이게 여러 정책을 적용하는 게 또 역시 이 시장을 좀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좀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의견을 드려본다면 어쨌든 지금 88 대책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면 서울로 들어오고자 하는 대기 수요는 이제 넘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만 한정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수요는 어차피 넘쳐 있는데 대기 수요까지 생각하면 수요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공급을 더 많이 늘려도 그 공급을 충족시킬 만큼의 수요는 여전히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의 아파트 새 아파트 그렇죠. 4,500만 채가 돼야지 이게 수요 공급이 딱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또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 88 대책, 이 88 대책의 또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벨트 해제인데, 그럼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공급 정책이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거는